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축제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한국팀이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과 광화문 광장에선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먹통 사태를 빚은 지방행정 전산망이 나흘 만이 오늘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디지털 정부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릅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프랑스에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섭니다. 네, 민주당이 내놓은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과 무관하며 업체 책임이라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게임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 챔피언십 이 롤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T1에 소속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소식 성민혁 기자입니다. 게임에 나오는 활은 물론 총도 등장합니다. 다리가 6개 달린 캐릭터도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이 의상이 우르곳이라고 하는 이제 챔피언인데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좀 융합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마다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인증샷도 찍어봅니다. 광화문 광장이 현실판 리그 오브 레전드로 변했습니다. 5년 만에 한국에서 결승이 열리는 만큼 페이커 이상혁의 소속팀 T1을 응원하는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T1, of course. Faker is my favorite. Faker. Because he's getting older, but he still perform very well. 경기가 시작되자 대형 TV 앞에 앉아 숨죽이고 지켜보는 팬들. 응원봉을 흔들며 추운 날씨를 견딥니다. 15,000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요원 330명도 투입됐습니다. 경기 결과는 T1이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페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웬만하면 표정 변화가 없는 페이커지만 헤드셋을 벗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장도 많이 하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은퇴 계획은 안방에서 성공적인 대관식을 치른 페이커는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 팔공산 내리막길에서 10대와 20대 5명이 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지고 2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서 뒤집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릅니다.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이후 파리로 이동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차정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문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첫날 런던에서 동포 간담회를 연 뒤 이튿날 공식 한영식과 버킹엄궁 항영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영어로 연설할 예정인데 영어 연설은 4월 미 의회 연설 이후 2번째로 대통령실은 그 나라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22일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디지털과 AI, 사이버 안보, 원전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한 뒤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문건도 채택합니다. 영국에서 3박 4일을 머문 이후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향해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둔 만큼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 기구 대표들을 상대로 부산 유치 강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먹통 사태를 빚은 지방행정 전산망이 나흘 만이 오늘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디지털 정부의 부실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된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창구에서 민원 서류를 요청합니다. 담당 직원이 컴퓨터에 개인 인증 정보를 입력하자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됩니다. 요청된 민원 서류도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세울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서비스가 중단됐던 정부 24와 무인 발급기도 주말 사이 복구됐습니다. 전산망이 일부 복구되자 시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민원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행정 전산망 복구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세울 지방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원인은 세울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로 파악됐습니다. L4 스위치는 공무원이 시스템에 인증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행안부는 문제가 된 장비를 교체한 뒤 안정화 작업과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밀린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정부 24에도 접속자가 몰릴 때를 대비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으로 비화되자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업체 책임으로 돌리면 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 당 안팎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현수막 문구입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년 비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직자나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구는 현수막 업체가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현수막을 걸도록 독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을 보고받은 뒤 걸라고 지시까지 했으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섬뜩. 당원 게시판에는 2030 다 놓치고 총선 폭망하자는 것인가라는 글과 함께 탈당을 시사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서 내일은요 대전을 방문을 합니다. 정계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대구 방문 당시 한동훈 장관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제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지면서 한동훈 장관이 열차 탑승을 3시간을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선은요 국민의 삶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출마를 과연 결심을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결심한 건지는 한동훈 장관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 지난 9월 국회에 나가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본인이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국민 삶에 중요하다. 이 얘기는 아마 본인의 삶에도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예.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요, 대구에 이어서 내일이요, 대전, 24일에 또 울산 이렇게 방문합니다. 이번 달에만 3차례 지방을 방문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정치 행보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행보로 보시는 겁니다. 이건 정치 행보로 읽힐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본인 또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대구 가서도 나온 발언을 보면 대구를 존경한다를 넘어서 대구 시민들이 6.25에서 승리하고 뭐 더위에서도 승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승리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 전에도 거창 구치소 개소식에 갔었는데요. 민주주의의 어떤 필요성,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이 구치소의 개소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예. 뭔가 되게 정치적인 언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여권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점점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한 장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관 부처 장관분들 인사 검증 뭐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 뭐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이니까. 뭐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혁신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혁신위원장을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이 맡을 역할에 대해 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죠. 여당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장관만한 이 총선 카드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글쎄요, 이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의 혹시 나온다고 결정이 된다면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중들은 늘 정치와 관련해서 새 인물을 원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새 인물이 대중이 원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말을 해준다면 더 열광을 하는 법인데 네네. 한동훈 장관 한 2년 전부터 이 대중에게 노출된 이후로 보면은 전혀 국민들이 보지 못해왔던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외모를 가꾸는 남자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절제된 발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상대적으로 젊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좋아할 만한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 총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각 지역구에 나오는 개개인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거를 누가 이끌고 있다고 보여지느냐 이 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저희 당에 뭐 예를 들어서 전국 선대위원장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전국 유세를 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한동훈 바람이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표심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는 한동훈 장관 카드가 저희 입장에선 대단히 좋은 카드다. 지금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도 선대위원장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신선한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력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또 한동훈 장관 지역구 출마 시 파괴력은 어떤지 또 총선 전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전체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예상을 해보시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 총선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설은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지금 그런데, 상황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그 확장성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회에 나가서 했던 이런 언행들, 국회에 대한 존중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이 사실 정말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중도층 민심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확장성을 과연 가진 인물일 것인가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쳐지고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오른팔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로서의 기능에 좀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 일선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 선거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정권의 한 복판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면서 본인의 어떤 인물론으로 이런 총선에 유리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다. 예. 그래 보이지 않고 인물의 한계도 좀 뚜렷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 부위원장께서는 좀 이렇게 후한 점수는 주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 좀 체킹해봐야 될게요. 이 신당 창당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언젠가 이 한 장관과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일으켰던 그 신당 아직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당 바람에도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영향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또 어떻습니까? 충분히 미칠 수가 있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다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정치 데뷔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다고 치면 예. 그 새로움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신선함과는 훨씬 더 거리가 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연결시켜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와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겹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대중들이 보는 열광하는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정치 행보를 걸어왔다는 인식은 있겠지만은 예. 전혀 다른 외향적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연령도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또 차별화된 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보수 가치를 지키면서 국가 운영에 참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경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은요 연일 한동훈 장관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구행을 놓고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야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략공천은 없다는 인유한 혁신위의 양두구육을 믿겠습니까? 용산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전략공천은 없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대구행을 놓고 지금 쓴소리가 나온 상황이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엇갈린 목소리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당내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부 인사들 중에 법률상 그리고 헌법상 위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의원총회를 거쳐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좀 뒤로 미뤄뒀거든요. 이게 네네. 미룬 것인지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탄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전략 전술적으로 온당한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되기 그러니까요.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떠한 뭐 이득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실제로 그 직을 유지하더라도 탄핵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을 앞두고 또 미리 결론이 탄핵이 이제 기각되는 방향으로 나왔을 때 그 후폭풍, 정치적인 부담, 민주당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회에서 대단히 확정적으로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고 언급한 부분이 피의 사실 공표다 그리고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소지가 있지만 이건 어느 정도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 없어서 예.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전략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그 철험회를 비롯한 이제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그걸 무시하듯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부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당원들 중 일부에서는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 카드를 좀 유효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부 탄핵을 했을 때 종전에 탄핵했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오히려 면죄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요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내놨습니다. 글쎄 민주당에서 양두구역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안 실행 가능성 이건 사실 좀 궁금해요. 방금 강선우 대변인이 굉장히 비판수를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용산 대통령실 출신도 출마하는 건 좋은데 다 경선 거쳐야 한다. 예. 본인 경쟁력으로 공천 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서 얘기한 것이 뭐 설령 용산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용산 생활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 저희 당이 지금 이렇게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딸, 수박 이 논란 속에는 민주당이 움직인 거는 전혀 다른 국민들이 바라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때 네. 민주당에서 좀 진지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비아냥거림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2030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 비하 논란으로 지금 번진 양상이에요. 민주당은요 문구를 삭제하면서 해명에 나섰는데 이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홍보 시행사 뭐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뿌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직자나 뭐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저렇게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 현수막 문구를 좀 보면요.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 현수막의 디자인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보면은 아마도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현수막 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에서 기가 막힌 게 많지 않습니까? 저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보는 젊은 층은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인데 그냥 잘 살고만 싶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구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해명조차 이거 업체에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적어도 이게 당 최고위까지 올라가서 보고가 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 어떤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딱 꼬리 자르듯이 얘기하는 것조차 국민들 특히 청년층에게는 엄청난 거부감으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해당 현수막 문구 이제 당 최고위에서까지 공유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 이 문구를 보고 그러면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일단 이 현수막 문구라는 건 민주당 입장대로 시안인 건 맞아 보고요. 이런 여러 청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구가 이 언론에 나온 두세 개로 좁혀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최고위에 보고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 청년층에게 어떻게 기성 정치인들이 다가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액세서리로 소모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반성하는 지점이고요. 윤석열 정부도 병사 월급 올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올려주는 예산을 위해서 다른 비용을 다 깎아내린달지 그리고 청년을 발탁하겠다면서 청년 장관제 호언장담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민주화, 민주주의, 역사인식 이런 부분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정치를 어떻게 연결고리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 그리고 비판의 부분들 잘 수용해서 유권자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최고위까지 보고가 됐는데 민주당은 논란이 된 문구 당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외부 앱체에 내놓은 문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해외 갈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뭔가 과오가 있을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탄핵한 다음에 예를 들어 저 이상민 장관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9대 0으로 헌재에서 나왔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 비슷한 표현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자꾸 업체 탓을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과를 하면은 뭔가 이게 뭐 굴복한다는 그런 어떤 운동권식 논리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과오 자체보다도 이러한 사과를 안 하는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더 실망한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다음에 이제 비명계 의원 모임이 원칙과 상식 첫 행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수막 논란이 집중 포화가 쏟아졌어요. 조홍천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임제 행정관청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제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시안이 나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오류가 수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패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유일체제다 보니까 무오류에 빠져 있어요. 무오류. 어제 이제 청년 간담회에서 민주당 하면 이 독재 공포가 떠오른다 이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막 논란도 이 토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 탓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아까 그냥 심플하게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 그다음에 저런 지적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이 확정된 안이 정말 현수막으로 걸려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검토 단계에 있었던 부분이 중간 단계에 언론에 좀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걷어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도 독임제 기간이다. 어떠한 전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바로 당의 한 단면 아니냐라는 쓴소리 새겨들을 부분이 있지만 그게 사실관계와는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의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이 좀 알려져서 불편함을 드렸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현수막 논란이요, 야당 개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요, 이낙연 전 대표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로 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당 입장에서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민주당 상황이 대단히 특수한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사법 리스크, 그것을 떨치기가 어렵고 180석 의석을 줬던 2020년의 민심을 가지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3년 반을 끌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2022년의 대선 아주 박빙의 승부로 이겼던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 민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4년 전의 민심에 의거한 의석수를 가지고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당 안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무조건 당대표를 옹호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자당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따라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건전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른 정당 운영을 해야 저희도 같이 발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주당이 빨리 이 정리를 잘 하고 좀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청년에 대한 요 한 건만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준비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청년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방금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상당히 곱씹어볼 대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청년 유권자층에 어떻게 다가갈지는 민주당에 깊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 미래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또 미래 정책, 미래 정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문구가 좀 단편적으로 이게 좀 준비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정말 그러면서도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 그것이 과거의 거대 담론이 아닌 개별화됐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청년층의 수요를 정치권이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깊은 고민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쓴소리는 당연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체계로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내 고문들, 어르신들, 정치적인 식견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이 힘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는 추 여쭤볼게요. 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지역구에서만 한다는 뭐 그런 거론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다 8명씩 나오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상당한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진도가 나간다는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구에 어느 분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석학들이 총출동하는 제11회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마이클 샌들, 또 하버드대 교수와 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등이 참석해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강연합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이자 왕립과학 아카데미 부학장인 수잔네 디틀레우센 교수가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Well, I'm very excited about seeing Seoul. I've never been here before. I'm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e Global Leaders Forum. 수잔네 교수는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네이처지에 발표한 대서양 해수순환 붕괴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중들에게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The consequences will be devastating. We will have changed temperatures all over the world. We will have changed precipitation patterns. That means that we cannot have agriculture as we know it.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또 지난 4월 방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을 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의 창시자인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합니다. TV조선과 공동 주최하는 K정책 플랫폼에서도 국내 대표적인 석학들이 참가해 글로벌 난제에 대해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1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이틀 동안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국민의 약 95%가 불교 신자인 태국에서 AI로 만든 가짜 승려 사진이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 불교계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황색 승려복을 입은 노승이 기타를 연주하고 젊은 승려들이 흥에 취해 환호합니다. 승려들이 오토바이 경주를 펼치기도 합니다. 언뜻 진짜 같아 보이는 이 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일부 네티즌이 AI를 이용해 만든 사진인데 태국 국립불교청은 반발했습니다. 태국 국립불교청은 승려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교도들 사이에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AI를 통해 생성된 사진 9개에 대해 경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태국 총리실까지 나서 가짜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가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려복을 입고 예불하는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푸틴은 개전 1년이 지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숨진 사건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이 촉법소년보다 어린 8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아무도 처벌해받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출입구 앞 곳곳에 사고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흙을 뿌려놨지만 흔적은 아파트 현관 앞 인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시를 갖다가 하얗게 다 하얀 걸로 다 덮고 막 정돈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70대 김모 씨가 아파트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떨어진 돌멩이는 가로 세로 약 15cm의 성인 주먹 크기로 돌을 던진 건 아파트 앞동에 사는 8살 초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이 사는 동은 복도식이 아니어서
경찰은 A군이 돌을 던질 목적으로 복도식 동에 올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 만 10세 미만입니다.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다. 숨진 김 씨의 유족들은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 억울하다며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고 황망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에 윤슬기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근데 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요. 위법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형법 구조를 보면은 14살이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것 없이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소년법을 보면은 형벌 법령의 저촉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형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건에서는 그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8살, 9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유족 측은 굉장히 황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족이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고요. 유족에게는 결국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우리 민법을 보면 이 행위자, 즉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보니까 8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대체로 책임 능력,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8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법원도 그 책임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에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는 755조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호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미성년자가 가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라든가 또는 정신적 고통이 이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8년 전에도요,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 어린이들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그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행위가 그렇게 가끔씩은 그 발생을 했거든요. 용인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그 비슷한 일로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고 그 옆에 있던 20대 남성도 뭐 두개골이 이제 골절되는 등의 아주 크게 다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돌을 던진 학생의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11살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일각에서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앞서서 이제 민사 책임을 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시켜서 돌을 던지게 했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아이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간접정범, 즉 살인죄의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과실치상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평소에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돌을 던져서는 안 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감독 의무가 있고 감독 의무를 설령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발생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소에 그 전에도 아이를 때린다거나 아이들한테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떤 일탈행위를 했었다라고 하면 부모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셨다면 만약에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 이제 민사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요. 형법과 똑같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 753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감독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일실 이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위자료나 이런저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그 유족들이 그 부모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복도 안에 돌덩이가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도 뭐 시설물 관리나 뭐 이런 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돌덩이라는 것이 과연 공작물이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물건을 말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돌덩이라는 것은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돌덩이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방화문이 닫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돌이 그런 용도 외에 누군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이런 살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이 됐다던가 뭐 이런 식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의 의무가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촉법소년의 나이가 10세에서 14세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8살이잖아요. 네네. 그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년법이 1958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는 촉법소년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53년 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2011년 개정될 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의 나이가 12세에서 10세로 낮춰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세를 다시 8세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 계속 왜냐하면 이제 8세, 9세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독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 법정 그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확실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층에서 물건을 던질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 미분양 아파트 물량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싸고 지하철역과도 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준공 승인이 나고 입주를 마쳤지만 빈집이 많습니다. 저녁에 불 켜진 집이 한 10집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이거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분양을 못한 물량입니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크고 단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줘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9월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390가구로 8월보다 1.3% 늘었습니다.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 강동구와 강북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입지와 상품성 때문입니다. 비브랜드에다가 한두 동짜리 주변에 아파트랑 비슷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올해 들어 반등하던 서울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그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통계 나왔습니다. 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작년 12월, 올 1월 집값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때 기준에서 보면 아직은 뭐 그 정도 떨어진 건 아닌데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2022년 12월 작년 분위기 안 좋을 때 마이너스 3.46까지 갔다가 네. 8월이 1.23이었고요. 9월이 1.05, 10월이 잠정치긴 하지만 마이너스 0.45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잠깐 올랐다 내렸다는 할 수 있는데 추이를 보면 추석 지나고 지금 계속 내리막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표들을 보이더라도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변동률도 내려가고 있고 예. 상승 지역은 줄고 하락 지역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풀 꺾였다라는 데 힘을 쏟고 있고요. 제가 현장 분위기도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 현장에 가봐도 일단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집주인들은 좀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자체도 좀 꺾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락세로 접어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 원인은 뭔가요? 일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데요. 우리는 올라가는 집을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그렇겠죠. 작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정도 전고점이 10억 원 정도 아파트인데 작년 12월 정도에 한 7억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해가지고 한 8억 5천, 9억까지 네.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지금 9억에 사서 전고점이 10억을 뚫고 11억, 12억까지 올라간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네.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사실 좀 자극이 필요한데요.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를 했지만 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라도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 어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네. 대출 규제를 더 하고 있거든요. 예. 규제도 더 하고 있는 상황. 뭐 개발 호재 같은 경우 뭐 GTX나 뭐 일부 메가시티 같은 지역별 호재는 나오지만 네.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매수자들은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일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11억 원이나 떨어진 가격 거래되고 있어서 강남 아파트 값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네.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값은 전체적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일단 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압구정이 이제 우리가 뭐 강남 불패다. 그렇죠. 최근에 재건축 호재도 있었고요. 네. 서울의 압구정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논리 때문에 천정부지 올랐는데 네. 사실 압구정을 보면은요. 우리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우리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 떨어졌을 때 압구정은 신고가 나왔거든요. 압구정은 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그 피로감이 굉장히 네.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시장 분위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꺾였는데 네. 압구정이라고 해서 무작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압구정도 네. 현실을 보면 지금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아,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데 반대로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팔려고 내놓은 서울 아파트는 최근 들어 8만 건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동일한 현상인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그렇고요.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거든요. 네네. 매도자들도 집값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매물을 회수합니다. 매물을 회수하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네.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데 이게 급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돼요. 매수 대기자들이 있는데 집주인들은 급매는 싫습니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호가나 호가에서 또 살짝 올려서 내놓습니다. 그럼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네. 매수자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럼 뒤집어서 네. 내가 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적기라고 보면 됩니까? 역으로? 아, 이게 지금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요. 네.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금이 되고 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는 사시라고 합니다. 네. 사서 뭐 떨어져도 내가 실거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우상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꼭 필요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시장 흐름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흐름이 상승장이라면 사야 되겠죠. 고민하지 말고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처럼 조정장이거나 하락장일 때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총선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 금리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는 좀 힘들 것 같고 정부도 규제를 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선까지는 지금 분위기라면 조금씩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도 살짝 규제를 풀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살짝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큰 폭의 폭락이나 큰 폭의 폭등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의 보합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형 선박들이 바다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형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요. 조선소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그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입니다. 드론을 이용해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장난감 미니어처 같이 아담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배들은 모두 실제 길이가 300m에 육박하는 대형 선박들입니다. 육지에 있는 도크에서 레고 블록을 합체하듯 조립 과정을 거친 후에 바다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대형 선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엄청난 규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조선업은 올해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선박을 주문하면 2027년에야 인도가 가능할 정도로 3년치 주문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현재 모든 도크에서 20여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조선업이 활력을 찾은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계절의 시기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느덧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의 적정 시기는 평균 기온이 4도 이하,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말하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2, 3일 정도 늦겠습니다. 서울은 12월 1일, 청주는 11월 30일, 부산은 1월 3일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